자, 현재 시간 2024년 10월 2일이고요. 에피소드 139번째 시간, 봄날은 간답니다.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버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3시를 넘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사실은 두 번째 녹음이거든요. 끝까지 준비한 대로 다 했습니다만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뭔가 할 말이 많은 영화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가끔 말이 잘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두 번 하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1차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한번 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대본을 1차 녹음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본을 수정하고 다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녹음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괜찮아요. 왜냐면 어제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낮잠 많이 자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죠 벌써. 어제 낮에 이제 한참 가을이 시작됐고 제가 강화도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좋은 풍경 많이 보고 에너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니까 가을이 또 이번에 또 짧다고도 하는데 많이들 가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도 아주 좋더라고요. 추천을 드리고 그래요. 제가 이제 봄날은 간다, 이 20년이 넘은 영화를 왜 가져왔느냐. 벌써 이 영화가 20년이 됐다는 것도 참 세월이 빠르긴 한데 강릉을 갈 일이 생겨서 이 영화를 떠올랐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강릉에 제가 친한 형, 대학교 동아리 같이 했던 형이 결혼식을 해서 강릉에 KTX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할 영화가 뭐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끌리는 게 딱히 없었는데, 개봉작 중에 이걸 하면 좋겠다, 이건 할 말이 많을 영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딱 했습니다. 저는 강릉에 대한 일단 호감이 좀 있어요. 일단은 재밌는 추억이 있고 갈 때마다 좋았고, 그 다음에 정동진 농심영화제, 그것도 어느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추억도 있습니다. 일단은 친한 형이 사는 것도 문제가 좋은 것도 있고, 또 바다의 도시이지만 또 하늘의 도시인 것도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강릉은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서서 동쪽으로 넘어서서 있는 도시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도시가, 강원도에 영동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도시들 중에 가운데 중심 도시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강릉 지역만 이렇게 평지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산맥과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런 큰 평지들이 없는데, 강릉은 상당히 평지가 좀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 도시가 된 것 같고, 영동 지역에. 그래서 그런지 일단 평지가 넓고, 또 강릉이 서울처럼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바닷가 쪽에 호텔들 말고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게 시야가 뻥 뚫립니다. 차량도 많이 없고 높은 건물도 많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하늘이 상당히 또 뭔가 동해바다 앞이어서 그런지 좀 더 높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늘을 보는 매력이 있는 도시다, 오히려. 부산도 사실은 바다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산도 바로 바다와 바로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 산 위에, 아니면 산과 바다 사이에 좁은 평지 위에 건물들이 빡빡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강릉에 비해서는 또 길도 꼬부락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뻥 뚫리고 본다는 느낌 많이 없습니다. 건물에 가리거나 산에 가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대신에 산 중턱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보는 뷰가 또 다르긴 한데, 어쨌든 부산이 주는 바다와의 또 다른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은 또 이게 주변에 뭐가 많아가지고 이게 항구든 뭐든 공장이든 건물이든 도로든 다리든 뭐가 많은데, 근데 강릉은 바다 위에 진짜 바다만 있는 뻥 뚫린 느낌? 아직도 해변이 이제 또 쭉 있으면서도 개발을 안 되고 또 냅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좀 약간 좀 순수한 매력이 있달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갈 때마다 좋은 뷰를 보고 오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참 특이한 게, 그날 하루 종일 비 온다고 일기예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아침 되니까 비가 안 오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중충하게 우산 쓰고 돌아다닐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날씨 맞습니다. 결혼식도 아주 좋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강릉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이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허진호 감독도 제가 워낙 좋아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워낙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고, 봄날은 간다도 상당히 좋아하고, 이 두 작품 주기적으로 보는 작품이고, 뭔가 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게 된, 어릴 때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보다가 중학교 때는 스포츠만 보다가 고등학교 때 영화를 다시 조금 뭐 볼 때가 있었는데, 아마 이 두 작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창 이 뭐라 하죠? 감성 충만한 시기에 이런 감성을 건드려주는 영화여서 기억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봄날은 간다 같은 경우는 제 8월 크리스마스는 제가 항상 뭐 인생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한다가 별로 아니고 생각하고, 인생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영화라면 봄날은 간다는 저의 연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영향을 미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난 그래도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어서,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참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뭘 물건 사러 들어갈 때 뭔가 쭈뼛쭈뼛 되는 느낌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희한하죠. 어쨌든 그런 수줍은 성격이고 또 이성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아마 좀 그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고 옛날이니까 뭔가 좀 남자가 뭐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뭐 고백도 하고 뭘도 하고 이런 약간 부담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남성들에게. 근데 어릴 때는 또 그런 경험들이 아예 없으니까 뭘 알아야 뭐 리드를 하지. 근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리드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사실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 어릴 때니까 뭐 괜히 스스로 당황해가지고 막 뻘짓하고, 그죠? 이불킥 할 거리 만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은수라는 캐릭터는 나보다 경험은 더 많고 이쁘고 매력적인데 나보고 좋다 그래. 뭐 완전 뭐 판타지가 생기는 거죠. 네. 완전 땡큐죠. 그래요. 뭐 제가 뭐 농담으로 뭐 연상에 사연 있는 여자 좋아한다 이런 을 했었는데, 예전은 사실 진짜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게 약간 그런 여자 만나보고 싶다는 어떤 로망이 있긴 있었어요. 20대 초중반까지. 근데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뭐 이게 드라이브 마이 카 편에 했던 얘기 같은데, 뭐 사연 있는 여자 좋아하니까 제가 사연이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만, 왜 그런 어떤 로망을 갖고 있었을까? 연상에 사연 있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을까? 뭐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보고 이 로망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봄날은 간다의 은수라는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네, 일단 이혼 경험이 있고, 뭐 이혼이 흠은 아닙니다만, 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이혼 경험이 참 특이한 경우고, 그죠? 사연이 될 만한 사연이니까, 그죠? 그리고 연상에다가 매력 있네, 그런 거였어서 그렇습니다. 은수 같은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를 어떻게 저렇게 뒤흔드는 여자를 만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보고 또 생각나서 뭐 대학생 때, 뭐 20대 때 좀 보고 했는데, 볼 때마다 그런 어떤 감상이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30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연애가 저런 거지, 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갑과 을이 있는 거지, 뭐 연애. 그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아유 나쁜 년,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뭐 나도 막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20년 정도 다 된 상황에서 좀 많은 걸 좀 생각보다 겪어본 입장에서 영화를 다시 보니까 달라 보이는 게 확실히 있더라. 네, 그러니까 처음 좀 봤을 때는 이게 못 모르는 어떤 소년에게 어른의 연애가 이런 거구나 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였다면, 이럴 때는 뭐 약간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배드신을 암시하는 장면들은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설렐 나이 때니까 어른의 연애란 저런 거구나를 생각해 보게 했던 영화더라면,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상우 같은 시절, 상우만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은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나이가 됐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중 은수의 나이가 뭐 30대 초반쯤 됐겠죠? 근데 지금 제가 뭐 30대 중반이니까 그걸 이해하는 나이가 충분히 됐구나. 네, 그러니까 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결혼 정년기에 마음만 앞서서 나갈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나이이니까 은수의 입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대하는 입장차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래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라면 저런 고민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해가 되고 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런 거죠. 500일의 썸머 보면은 막 썸머 나쁜 년이다 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수가 참 그래 상호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해가 은수의 선택과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보고 막 이랬지만 이거를 아마 사랑을 좀 해본 나이에 이 영화를 처음 봤을 수 있는 저보다 한 10살, 20살 이상 많은 어떤 형 누나들이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더라. 뭐 역시나 잘 만든 작품일수록 볼 때마다 감상이 달라질 수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영화가 상당히 어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재들을 일상에 있는 소재들을 잘 갖다 와서 그 대사나 상황이나 표정 같은 걸로 이 소재들에게 의미 부여를 했고 그 소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든 노력들이 충분히 많이 보였고 그래서 이 영화가 꽉꽉 차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진호 감독, 이영애 배우, 유지태 배우가 이 세 명이 가장 빛을 발했던 작품이 아닐까 싶었어요. 일단은 뭐 스토리 연출 뭐 좋았고 그러니까 참 일상의 공간에 대한 얘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이 분명히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흡입력 있는 이야기라는 점은 그만큼 이야기 자체가 구성도 잘 돼 있고 꽉꽉 담겨져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영애 배우 그러니까 저는 이영애를 처음 기억하는 작품이 뭐 그 전에도 여러 작품이 있었지만 저는 대장금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 전에 나온 작품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뭐 대장금의 사실은 이제 뭐 그때는 뭐 모르고 봤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대장금이 막 50부작이 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표정과 뭐 비슷한 말투와 이런 걸로 좀 반복하는 그냥 뭐 단아하다 이쁘다 이렇게만 보지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그걸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참 이렇게 맞는 옷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표정이랄지 애티튜드나 자신감 이런 거에 참 어울리는 어떤 최고의 연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지태 배우도 마찬가지로 설렘, 수줍음, 찌질이, 뭐 빡침, 뭐 어떤 그런 서툰 남자의 표본이랄까? 그걸 참 표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너나 사랑하니? 사랑이 변하니? 할 때 얘기를 하다가 씁쓸함으로 얘기를 하다가 꾹꾹 참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너나 사랑은 하니? 할 때 약간 썩은 미소를 짓는데 그 중간에 썩은 미소가 아주 명품 연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연기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부분은 이제 강원도의 풍경 묘사인데 강원도가 참 풍경이 참 좋아요. 네, 정말 강원도 좋은데 그 강원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채집하는 과정에 담긴 어떤 강원도 특유의 약간의 한적함, 높은 자연, 뭐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 재미도 있고 또 그 두 사람이 그걸 채집하는 과정 속에서 알콩달콩하는 모습, 감정이 식어가는 모습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보니까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가을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대승 감독의 가을로라는 작품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 위주의 풍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작품에도 그 나오는 강원도 풍경 상당히 좋아하고
실제로도 제가 강원도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라디오스타도 강원도 영월이 배경이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더라. 그 영화 낯술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는 영화인 것 같은데, 낯술이란 영화가 벌써 2008년, 2009년 영화군요. 와, 오래됐다. 제가 이거 도서관에서 DVD 코너에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낯술이란 영화도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는 이야기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저에게 뭔가 있어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약간의 판타지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나 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강원도의 어떤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대상이 참 많이 보이는데 기다림의 미학이 좀 남아있는 그런 낭만이 있달까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도 보급되고 뭐 인터넷도 있고 뭐 그런 시절이긴 합니다만 지금에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과 뭐 지금 인터넷 속도와 뭐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참 그런 어떤 옛날 핸드폰에 담겨있는 그 로망이랄지 아니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의 기다림에 대한 어떤, 지금은 사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지는데 사실 뭐 기다리는 시간을 자체를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너무 할 게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구나, 천천히 가는 것에 대한 미학이 있구나, 원하지 않는 일로 시간을 때워도 불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금은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못 쓰면 불안해하고 막 짜증나고 막 정말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짧은 시간 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그런 건 없는데, 사실 그냥 뭐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죠? 우리 성식이 형님이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발라드가 사실 누가 듣냐, 예전 같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게 너무 다반사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감정이 발라드에 담기는 건데, 그 사람만을 연락이 안 되는 그 시간이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 발라드의 감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거에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뭐 그렇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2000년대의 발라드가 대부흥 시기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것도 좋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줄거리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사람인데 줄거리를 짧게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영화니까. 정말 줄거리 소개 오랜만에 해보는데, 일단은 뭐 주인공은 사실 두 명이죠. 네, 음향 기사를 하고 있는 상우와 강원도 강릉에서 KBS PD 뭐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은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 라디오국에서 강원도 곳곳에 소리를 채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음향 기사인 상호와 은수가 그 만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곳곳을 이제 뭐 겨울쯤부터 한 늦여름까지 소리 채집을 하면서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 두 사람은 봄쯤 해서 사랑에 약간 3월? 2월? 이쯤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봄이 시작될랑 말랑하는 그 약간 추운 시절?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은수의 명대사가 터지죠. 라면 먹을래요? 할 때. 그러면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근데 점점 상호의 마음은 깊어져 가고 그 다음 단계를 원하고 말하게 되는데, 근데 은수는 상호만큼 마음이 깊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애의 어떤 피고짐을 잘 설명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강릉과 서울이라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라면과 김치라는 키워드고, 그 다음에 갤러퍼와 마티즈,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보고 이해하고 짠한 마음을 갖게 된 은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 마지막 장면에 대한 해석까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참 생각보다 할 말이 많았네요. 많이 뽑았네요. 어쨌든 시작해볼게요. 강릉과 서울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롱디 커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수는 강릉에 살고 상호는 서울에 삽니다. 이 둘은 각자 다른 도시에 살기 때문에 각자의 사는 곳이 그 사람 자체로 느껴지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상호가 강릉을 간다는 건 은수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고, 은수가 서울을 간다는 건 상호를 만나러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호가 사실 은수를 좀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상호가 은수의 마음에 좀 더 들고 싶어 하니까 계속 강릉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은수는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을 때 딱 2번 서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플러팅 때리는 어떤 은수의 눈빛과 미소, 정말 절정인데,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그 나에게 마음을 돌린 남자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필살기를 쓰는 듯한 느낌? 아니, 이영애가 저렇게 하면 어떤 남자가 당해내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연기였고 매력이 터졌는 순간이었는데, 손을 붙잡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키스를 갈겨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참 그런 매력 발산하는. 그러니까 은수의 매력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매력 있고 그 매력이 어떻게 통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매력인 것 같아. 그쵸. 어쨌든 다시 강릉과 서울 얘기 돌아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호는 은수를 더 좋아하고 은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 강릉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파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강릉에서 주로 펼쳐진다는 점은 이 둘의 관계가 이 둘의 마음에 항상 상호가 은수에게 기울어져 있는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상호에게 강릉과 같은 도시가 있다면 저한테는 수원이 약간 그런 도시 같기도 한데, 그래요.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새벽이라서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나 뭐 자를 생각은 없고, 그래요. 어쨌든 이 두 도시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완전 색이 다른 두 도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차이가 좀 나야, 그죠? 도시가 차이가 있다는 걸 담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수도권 도시였다면, 은수가 사는 곳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였다면 사실 서울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어디든 떨어뜨려놔도 이 도시가 어디지를 금방 알아차리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아마 뭐 풍경들이 비슷하니까, 도로가 계속 이어져 있고 건물들이 계속 이어져 있고 하니까 특별한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을 텐데, 네, 이 도시는, 서울과 강릉은 바다가 있고 없고라는 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하늘의 느낌도 분명히 다르고, 그렇죠. 풍경이 아예 다릅니다. 그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확실한 대비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은수와 강릉을 배경을 강릉을 설정했다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고, 또 이 뭐랄까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아니면 강릉을 여행지로 아니면 가끔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을 찾아간다는 마음에 모든 관객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강릉으로 찾아가는 마음이 주는 설렘 같은 걸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에 느끼는 일반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은수의 마음과 이렇게 좀 동치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릉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은수와 좀 이렇게 겹쳐 보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이, 상호와 은수의 사이가 서울과 강릉의 사이랑 비슷하다는 점을 이번에 보면서 좀 깨달았는데,
자, 이 둘은 사실 결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사실 은수가 보기에는 상호와의 결혼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호는 뭐 아직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이니까 그걸 잘 몰랐고 마음만 앞섰던 거고, 현실은 은수는 마음을 넘어선 현실의 문제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은수는 나이도 좀 있고 경험도 많고 또 결혼도 해봤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옛날 시선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왜냐면 20년 전, 뭐 25년 전 영화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인데, 그때 당시 영화에 표현된 시대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은수가 속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는 달리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지방도시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지방도시여서 훨씬 그 생활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면이 더 있을 거라는 점이고, 왜냐면 또 서울 수도권은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것 때문에 워낙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사고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뭐 그런 거 없이 뭐 사고가 열리고 다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많은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생활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은수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지역 KBS 방송국인데, 그러니까 KBS가 뭐 본사나 아니면 KBS 전체를 보면 상당히 큰 조직이지만 지역 방송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그죠? 그리고 애초에 KBS 채용할 때 중앙 직군과 지역 직군을 따로 뽑는데, 그럼 지역 직군에 뽑힌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으로, 그러니까 본사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그러니까 강릉 KBS에 많지 않은 직원들과 계속 부대껴야 된다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좀 더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는 게 일하다 만난 사이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은수가 음향 기사로서 상호를 고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고용 관계에 있는 거죠. 뭐 계약 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계약을 이제 하는 관계인데, 은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상호에게. 너 우리 사이 들키면 잘려라고 얘기한다거나, 또 뭐 사실 뭐 들켰다고 하더라도 은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뭐랄까,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남성의 여성 편력에 비해서 여성의 남성 편력은 좀 더 수군데거리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도. 근데 옛날엔 더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상여다, 이혼 경력이 있다라는 점도 사실은 좀 은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사실 뭐 연상연하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혼 경력이 있는 것도 요새는 뭐 사람들이 뭐 애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뭔 사람이 뭐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는 거지 뭐 애 없으면 뭐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만 오히려 뭐 나이가 좀 있는데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걸로 여겨지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더군다나 네, 그런 거죠. 지금은 사실 뭐 문제될 게 없지만, 뭐 어른 세대나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서운해할 수는 있으나 아니면 찝찝해할 수 있으나, 뭐 결혼 상대자끼리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전엔 그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은 상호의 경제적 능력인데, 일단은 상호가 속해 있는 일단 본 녹음실 자체도 그렇게 큰 녹음실이 아니라 소규모 녹음실로 보이고, 또 일이 있다 없다 할 거 아니에요. 녹음실이라는 게 뭐 물론 잘 된 녹음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로 표현되는 부분인데, 이번 일 끝나면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은수의 대사가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상호의 어떤 근무 형태가 그렇게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수입도 일정하지 않다. 또 뭐 녹음 기사의 급여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뭐 상호가 일하는 뭐 사무실이나 입고 다니는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번지르르 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은수가 나중에 만나는 그 선글라스 남자, 라디오 게스트로 나오는 그 남자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차이가 나 보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롱디라는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수가 속한 직장의 특성상 그 직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상호의 직업도 역시나 녹음기사, 음향기사가 아무래도 녹음실 수요는 서울에 더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머물릴 수 있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혹은 둘이 동시에 주거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현실적인 장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우와 은수가 결혼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울과 강릉 사이에 태백산맥이 놓여 있어서 지금은 가기 힘든 것과 좀 비슷한 관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서울과 강릉의 거리를 한번 재봤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영동고속도로가 계속 차선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난간이었던 그 대관령 부분에 터널이 생긴 지 꽤 돼서 2001년 쯤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영화의 촬영 시기에는 없었던 거죠. 대관령 터널이 생겨서 대관령을 넘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절약이 됐죠. 사실 그 지금 대관령 옛길 꼬불꼬불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그 6번 국도 혹은 영동고속도로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그 대관령 옛길은 지금은 이동 목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가지 않고 여행 목적으로 가게 되는 길이 됐는데 제가 그 길을 이제 다녀봤거든요. 정말 길 꼬불꼬불해요. 한참 올라가야 돼. 정말. 근데 그 길을 이제 예전에는 도로가 좋지 않았을 시절에는 버스를 타고 눈이 올 때도 막 눈이 오는데도 막 비틀비틀대면서 미끄러질 수 있지만 막 버스가 오고 가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관령 구간을 지금은 이제 그 서울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그 상호의 거주지인 수색에서 은수의 거주지 뭐 비슷한 뭐 강릉까지 그 지도 앱으로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료도로 제외, 그러니까 국도, 시내도로, 뭐 지방도만 갔다고 했을 때는 4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차 막히는 시간이라면 뭐 6시간까지도 갈 수 있는 6시간을 더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점이죠. 가장 빨리 갔을 때 6시간 뭐 이 정도 되는 거리라는 점이죠. 네. 그만큼 이제 서울과 강릉 사이에 수많은 어떤 산맥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서울과 강릉 사이에 산맥이 있는 것처럼 은수와 상우 사이에도 태백산맥 같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물론 오고 가기 힘들지만 서울과 강릉에 오고 가기 힘들지만 상호와 은수 사이에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과 강릉이 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상호와 은수 사이의 장애물도 마음만 있다면 넘을 수 있었던 거긴 한 것 같거든요. 그죠? 두 사람이 넘고자 하는 의지가 달랐을 뿐이지. 은수는 마음이 없었고 상호만 마음이 있었으니까. 마음의 온도차가 있었을 뿐이지 두 사람도 이 서울과 강릉 사이에 이 산맥을 뚫고 도로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도 뚫어낼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두 사람의 마음의 온도가 달랐던 게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관령 목장 거기 대관령 옛길 또 다시 가고 싶네요. 거기서 봤던 그 하늘이 진짜 예뻤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강릉으로 선택하는 것이 참 좋은 선택이다. 은수의 주거지를 강릉으로 선택하기 참 좋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직선 거리로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도로가 잘 좋아진 상황에서는 사실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것인데 근데 도로가 안 좋은 직선 거리로 가지 못할 때는 막 4시간 걸리는. 그러니까 가까워 보이지만 가까운 공간이 전혀 아닌
그 서울과 강릉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인물들과의 관계로 녹여낸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죠? 서울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강릉 나오는 거잖아요. 정동진. 그렇죠. 네. 그러나 직선 거리로는 갈 수 없는 산맥이 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은수의 공간을 강릉으로 선택한 것이 아주 좀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라면과 김치인데 이제 이 영화에서 반드시 나오는 소재가 라면이잖아요. 라면 먹을래요? 라는 그 대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근데 뭐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는 커피 마실래요? 라는 대사였는데 이영애가 애드립으로 라면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만큼 라면이라는 소재를 단순히 쓰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 먹을래요? 이거 애드립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플러팅 멘트가 커피 마실래요? 였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영화 속에서 라면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처음 연결되는 그 장면부터 뭐 중간에 싸우는 장면, 뭐 알콩달콩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라면을 많이 먹는데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 같죠. 라면도 인스턴트 식품이다. 그만큼 이제 가벼운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소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비난한 상우의 지갑 사정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우가 지갑 사정이 두껍다면 다른 음식을 자주 먹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그죠? 또 은수가 상우를 배려한다고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상우가 얻어 먹으면 좀 미안할까봐 굳이 라면을 먹으려고 싼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이 라면이 참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재이기도 한데 두 사람의 파열음을 보여주는 씬이기도 합니다.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는 그 씬. 그러니까 너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뭐 할 거야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는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라면이나 끓여 먹어. 어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상우가 거기에 긁히죠. 일이 없는데 사실은 일이 있는 척하고 또 뭐 라면 말고 다른 음식을 사 먹기 좀 어려운 상우의 형편을 긁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 라면이나 뭐 끓여 먹어라는 씬이. 그래서 상우가 발끈해서 내가 라면으로 보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 조심해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래서 상우가 술을 먹고 들어오고, 근데 그 술을 먹고 칭얼대는 상우를 은수는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이렇게 되죠. 그래요. 라면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라면으로 또 파열음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도 이 소재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 커피 마실래요라는 원래 대사였다는 썰이 그렇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비슷한 소재가 약간 술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애가 한창 달달할 때는 그 술 취한 모습도 멋있다고 얘기했던 그 은수가 상우의 또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이제 약간 넌덜이 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그 두 사람의 사랑의 태도의 변화를 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또 이번에 또 설렜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낭만으로 가득했던 그 장면이, 그 상우가 택시기사 하는 친구한테 갑자기 강릉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그 기사 친구가 난감해 하더니 어쨌든 데려다 주죠. 근데 그것도 사실 친구끼리의 낭만이어서 보기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렘 포인트는 이제 은수가 새벽에 나와서 상우를 타고 오는 택시를 기다리는데, 일부러 택시가 약간 은수가 기다리고 있는 지점에서 좀 더 지나가서 내려줘요. 그리고 상우의 친구 택시기사와 은수는 따로 인사를 하지 않고 택시만 이제 상우가 배웅하고 택시는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은수 입장에서는 상우의 애정 행각을 좀 들키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그 택시기사 친구가 일부러 좀 멀리 내려주는 어떤 상황이 좀 약간 보기 좋아 보이고 이상하게. 그다음에
이 새벽에 갑작스러운 만남에 주는 그 설렘에 서로가 약간 그런 어떤 반가워서 막 몸을 비비꼬면서 껴안는 그 장면도 아주 설레고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다시 라면과 김치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라면에 대한 얘기는 했고, 그러니까 은수는 상우와의 관계를 라면처럼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상우는 은수와의 관계를 김치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매 끼니 김치를 안 먹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 한 번 김치 안 먹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부분 뭐 김치 안 먹는 끼니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 시각에서 김치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죠. 매 끼니 김치를 안 먹는 거는, 김치와 밥을 안 먹는 거는 한국인으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김치와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나는 듯한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 2000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김치가 그때만 해도 이제 담궈 먹는 음식이기도 했고 사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김치를 담궈 먹는다라는 의미는 김치를 담궈서 나눠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치를 담궈서 나눠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식구가 있다는 뜻, 갖춰진 가정의 일원으로 그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같은 김치를 먹는다는 건 같은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면과 비교하면은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이죠. 네. 김치에 들어가는 뭐 재료의 양과 종류와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익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교하면 라면과 김치는 엄청 그 풍부함이 엄청 다를 수밖에 없는 음식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김치와 라면을 사랑으로 비유하면 김치는 결혼 같은 거고 같이 식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음식이니까, 근데 라면은 누구랑도 먹을 수 있고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가벼운 연애를 뜻하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대사가 나오죠. 상우가 은수에게 사귀는 사람 있으면 집에서 데려오래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쉽게 못하는 은수가 한참 있다가 나 김치 못 담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김치 못 담궈 라고 얘기하죠. 근데 상우는 여기에 내가 담글게, 내가 담그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김치를 담근다라는 거는 결혼을 했다라는 뜻이고, 이런 뜻인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김치의 함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김치를 담근다는 건 나에게 가정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김치 못 담근다는 은수의 말은 나 너랑 결혼 못해 라는 말이죠. 근데 상우가 은수에게 하는 그럼 내가 담그면 되지 라는 말은 결혼하자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틀어서 나 너랑 결혼 못해 라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씬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김치를 통해서 돌려 말하더라. 물론 뭐 결혼하자, 결혼 못해라는 뉘앙스는 뭐 분명히 정확하게 나왔지만, 그래요. 이런 김치를 통해서, 라면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른 인식을 잘 보여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재가 갤러퍼와 마티즈인데, 갤러퍼는 상우가 타고 다니는 거고, 마티즈는 은수가 영화 마지막쯤에 구입한 자동차죠. 근데 이 갤러퍼는 상우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가용에 탈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가용이라는 게 어딜 가든 나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물건을 자기 스스로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동수단인 것 같긴 해요. 상호에게 갤러퍼가 그랬는데, 상호에게는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은수를 만나기 위해서, 강릉을 가기 위해서도 갤러퍼라는 차가 항상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갤러퍼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와 은수가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랑도 나누고 수많은 추억도 쌓고 했기 때문에, 이 갤러퍼는 단순히 상호의 분신이기도 하지만 상호 자체를 나타내는 어떤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자동차를 건드리면 뭐 사실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벌면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차를 타면 내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상호에게는 은수와의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호의 자존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뭐 직업이나 나이나 사회 경험이나 뭐 연애 관계에서의 갑을 관계나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은수가 상호보다 못난 점은 이 이동수단이 없고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 하나예요. 반대로 상호가 은수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딱 이거 하나인 거죠. 상호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퍼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은수에게 차 태워줄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역시나 이 갤러퍼를 갖고 있다, 내가 운전한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은수가 마티즈를 살게 되는데, 왜 언제 마티즈를 사냐면 은수와 상우의 1차 헤어짐이 있고, 그 다음에 은수가 서울의 녹음실을 다시 찾아가서 키스 갈겨버려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헤어질 때죠. 그래서 헤어질 때 은수는 마티즈를 삽니다. 그러니까 은수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상우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상우에게 의존하고 있던 차량 소유를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이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고, 내가 그만큼 상우에게 이동수단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 은수가 새 차를 타서 마티즈를 타서 스스로 운전하고 다닌다는 거는 상우의 도움이 필요 없다, 상우의 갤러퍼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와의 관계도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은수가 마티즈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 또 하나 보이는 게 깨알 포인트인데, 그 은수와 그 선글라스 때 남자가 골프장 갔을 때 그 은수가 입고 있는 골프웨어의 색상이 마티즈 색깔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상호가 마티즈를 키로 긁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의미는 이제 상호의 진심이 묻어나는 거죠. 너 마티즈, 네가 마티즈가, 은수 마티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갤러퍼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상호는 은수를 되돌리기에는 찌질하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아직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수 같은, 나에게서 은수를 뺏어간 마티즈를 부수는 것도 못하고 그냥 긁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티즈 더 미워 뭐 이런 거. 그래요. 새벽이 깊어가니까 점점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또 해봐야죠. 자, 그리고 상호의 성장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 영화 시점 자체가 상호의 시점에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상호의 분량이 좀 더 많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상호의 모든 마음들은 다 설명이 되는데, 반면에 은수의 마음은 100% 설명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 영화이기도 하지만 상호의 성장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상호의 성장을 설명하는 어떤 플롯으로, 서브 플롯으로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서브 플롯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호는 치매인 할머니가 동네를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주로 상우가 자전거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이제 상우는 할머니의 사랑의 역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서로 애정이 넘치는 그런 인꼬 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불륜, 그걸 넘어서서 약간 두 집 살림까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상우의 할머니를 찾아와서 불륜녀가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 집 살림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평소 치매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 희미한 상태에서는 항상 그 젊은 시절 자신을 아껴주던 할아버지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 할아버지 액자를 보고는 참 좋아라 하지만, 늙은 시절에 찍은 할아버지의 액자는 던져버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할머니는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리고 항상 집에서 없어졌다 싶으면 할아버지가 일했던 수색역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우와 갤러퍼가 동치됐던 것처럼 할아버지와 기차를 또 동치시켰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온 순간이 있죠, 영화 마지막쯤에. 그래서 시련 때문에 울고 있는 상우에게 위로를 건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자신이 준비했던 어떤 고운 옷을 입고 차려입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섭니다. 집을 한번 또 돌아보는 시점이 또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제 죽음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까 좀 고민해봤어요. 근데 정신이 멀쩡히 돌아왔으니까 그때 와서 느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제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근데 그 깨달았는데 이제 따라 죽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와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내가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 죽음으로써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글쎄요. 어쨌든 그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건 할아버지의 죽음을 인식했다는 것, 그러니까 할아버지와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온정신에서 했다는 점이라는 건데, 그게 여기서 이제 상우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사랑이 떠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어떤 제정신이 아닌 상태, 꿈속에서 사는 것과 비슷한 거야 라고 할머니의 삶과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선택을 보면서 상우는 깨달은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 이미 식어버린 사랑은 지나간 사랑으로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이는 게 현실을 사는 방법이야 라고 상우는 할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은수가 화분을 들고 찾아오는데, 그때 은수가 다시 만나자는 뜻을 보이지만 어쨌든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어버린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별할 때는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질질 끄는 것이 좋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상호의 성장을 할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제 은수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줍고 서툴고 모자랐던 남사였던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상우의 입장만 이해가 되고, 그 현실적인 조건은 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나 좋아한다고 처음에 나도 차고 했던 건 넌데 이제 와서 나를 찾아, 이 나쁜 거가, 이거를 이제 그 마음으로 사실 봤던 것 같거든요. 상호 입장에서만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은수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은수라는 캐릭터를 다시 보면 일단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건 항상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남성들이 나를 따라오질 것이다 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여성이죠. 아주 똑똑한 여성인데,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먼저 항상 대시하고 남자의 호감을 활용할 줄 아는 여성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항상 은수가 이끌어 가는데, 라면을 먹고 가라고 하는 것도 은수고, 1차 이별을 해서 짐을 싸서 내놓는 것도 은수고, 서울로 찾아가서 키스를 갈겨서 다시 마음을 돌려놓는 것도 은수고, 그리고 2차 헤어짐, 버스에서 내려서 굳이 가는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서 헤어지자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은수고,
다음에 다음 해가 돼서 봄이 됐을 때 다시 상우를 찾아가는 것도 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우가 은수의 결정을 계속 쫓아다니는 관계인 거죠. 그만큼 은수는 남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만큼 매력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성격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 정년기, 어쨌든 은수가 이혼 한번 했지만 다시 결혼을 해야 될 거라고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어쨌든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더 셀 테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매력이 있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남자와 내가 결혼할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남성과 결혼할지, 혹은 뭐 어떤 조건을 따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상호보다는 더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느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압박이 있으니까 결혼에 잘 맞는 남자를 찾아서 이제는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상우 대신에 만나는 그 라디오 게스트, 선글라스 낀 사람의 조건이 상우보다 좋아 보였고 거기 끌렸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라디오 게스트 선글라스 남자의 차에 탔을 때 밟아라고 외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상우의 낡은 갤로퍼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속주행에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취미인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상호의 지갑 사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골프 데이트는. 물론 지금은 골프가 많이 대중화됐고 갈 때도 많지만 20년 전만 해도 골프는 사실 상류층만 치는 것으로 인식이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요. 그랬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남자 여자 떠나서 더 좋은 조건,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욕망, 전에 만든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거는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지금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은수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릉과 서울 키워드 얘기해서 언급할 때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다. 막 물리적 거리, 직장을 쉽게 옮길 수 없는 점, 일로 만난 사이여서 이게 사랑으로 발전했을 때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점, 뭐 연상녀라는 점, 뭐 이혼 경력이 있다는 점, 뭐 이거 지금은 뭐 사실 또 상호의 직업이 뭐 불안정하다는 점, 사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이 아닐 수 있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라고 볼 수 있는 옛날 시선들인데, 옛날보다 결혼에 대한 압박이 더 있었던 여러 조건들에게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20년 전의 결혼 시장에서 은수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흠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나이랄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0 초반 정도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이영애 배우와 나이를 뭐 그렇게 다르게 설정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유지태 배우가 했던 상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는 사실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질 때니까 본인이 흠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나이랄지 아니면 이혼 경력이랄지 이걸 품어주기 위해서는 나처럼 이혼 경력이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선글라스 남자의 어떤 품행이나 약간 느낌이 왠지 이혼했다고 하면 그럴듯한데? 라고 느껴지는 어떤 행색과 애티튜드잖아요. 나이는 당연히 은수보다 많아 보이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끌렸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흠이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선글라스 남자의 어떤 그 재력, 이 복장이나 차나 취미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결혼 상대로서. 그리고 이 본인이 그러니까 선글라스 남자가 상호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상호에게는 당장 어려울 수 있는 일이다.
당장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상우가 지금의 경제 능력보다 더 좋은 경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뭐 몇 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뭐 결혼 정년기에서 좀 벗어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근데 상우의 어떤 마음의 뜨거움 정도라면 사실 그 은수가 나랑 결혼해, 그럼 결혼하는 대신에 나는 직장 못 그만두니까 너가 서울에서 하는 음향교사 관두고 강릉에서 다른 직업 구하자. 그러면 결혼할게라고 얘기했다면 상우는 받아들였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요. 뭐 어쨌든 은수는 그 결혼을 앞두고 어쨌든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쫓아가려고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있고, 그래요. 저도 뭐 대충 뭐 결혼 얘기가 나올 어떤 그런 여성 있었는데, 뭐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상호의 마음이 참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뭐랄까, 이게 좀 비슷한 게, 결혼은 현실이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저는 비슷하게 들리는 게 그런 말인데, 이상과 현실 가운데 무조건 현실적으로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상을 쫓는 것이 사실 현실을 아예 쳐버리는 어떤 몽상가적인 발상이라고들 많이들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꿈꿨던 어떤 목표나 이상 같은 걸 잡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옳은 생각이냐 아닌 생각이냐라는 거는 그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신이 원하는 이상이나 목표를 쫓아서 성공하면 그 현실적인 조건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봤을 때 허황된 꿈이라도 그 꿈을 이뤄내고 성공을 해내면 거기에 따른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상을 쫓아서 현실을 타개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뭐 각자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현실에 잘 적응해서 발붙여 가는 게 이제 생존했으니까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상을 쫓아서 현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존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결혼이 현실이니까 조건을 보고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랑을 쫓아서 했던 결혼이 정말 두 사람 다 갖춰진 거 없이 결혼해도 두 사람이 서로의 인생에서 최고의 어떤 파트너와 동반자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붙돋아주고 응원해주면서 각자 커리어에서 성공해서 돈을 나중에라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틀리다 뭐다 이런 건 없는데, 그죠?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조건이 좋아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그 사람이 그 조건이 유지가 안 되고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래는 확실할 수 없는데, 현재의 조건만 보고 현재의 조건을 따져서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너무들 이제 사랑만 쫓는 결혼이 잘못됐다는 듯이 얘기들을 많이 하죠. 조건만 보고 결혼은. 어쨌든 어쨌든 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은수가 다시 상호를 만나기 위해서 1년 다음에 봄에 찾아오는 것에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수가 조건이 괜찮아 보이는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해봤는데, 겪어보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건 상호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을 무시하고 조건만 생각해서 살아보니까 전혀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를 깨닫고 상호를 찾아오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듭니다. 근데
은수도 아는 거죠. 이 상우와 은수의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이별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자기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상우의 마음을 결혼하자는 마음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간 거니까 자신이 사실은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혹시 상우가 아직까지 내게 마음이 있을까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화분을 들고 상우를 찾아간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상우가 완강한 거절 아니고 어떤 거절을 표시하니까, 그래, 상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을 표시할 수 있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 이해해.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악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악수에 담긴 그 은수의 표정을 볼 때 상당히 미안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감 있는 캐릭터니까 미안하지만 뭐 응원도 할게라는 마음으로 먼저 악수를 내미는 거 아닐까 싶어요. 또 뭐 누나기도 하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의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악수로 헤어지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뭔가 막 울고불고 짜고 서로 쌍욕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헤어지는 것보다 이게 딱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뭐 이별해서 그런 이별을 하기가 참 없는데 쉽지도 않고, 근데 좋아 보였어요. 네, 이런 이별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시지를 상호의 성장으로 잡는다면, 마지막에 헤어짐에서 악수를 하고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은수는 상호를 돌아보더라도 상호는 은수를 돌아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커머지노 감독은 생각했다고 하는데, 캐릭터 연구를 열심히 한 유지태 배우는 아니다. 상호는 미련이 남을 수 있다. 아직 그 깨달음을 완벽하게 실천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다. 그래서 돌아보는 게 당연하다. 나 같으면 돌아볼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유지태 배우의 의견이 받아들여서 돌아보는 장면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마지막 영화가 편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유지태 배우의 선택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우도 이제 이미 은수의 마음이 달라진 것, 그걸 은수는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먹었고, 이미 헤어진 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했고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그게 쉽게 이렇게 잘라지듯이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 표시는 거절을 얘기했지만 속마음은 미련이 남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헤어진 은수가 떠나가는 장면에서 다시 잡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 표정이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또 끝까지 미련을 쉽게 잘라내지 못하는 모습이 진짜 사랑의 모습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연애 관계에서 50대 50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확하게 좋아할 수는 없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둘 중에. 근데 이른바 뭐 가불이라고 하죠. 그럼 연애에서 을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주도는 딱 이 상황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수와 상우의 관계는 항상 은수가 주도를 했는데, 유일하게 상우가 주도하는 게 이제 이 다시 만나자고 돌아온 은수를 돌려보내는 건 상우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상황 주도를 한 선택인데 그죠? 그러니까 연애에서 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 주도의 상황은 딱 이 상황인 것 같다. 헤어진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돌아온 사람에게 아니야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게 유일하게 연애에서 을이 할 수 있는
상황주도적인 선택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요. 또 여러가지 갑자기 씁쓸하게 누군가가 스쳐가는데 그래요. 그렇고 자, 이 마지막에 이제 미련이 남아있는 어떤 은수와 상우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진짜 이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수도 악수를 내밀고 악수에 담긴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은수도 결국엔 선글라스 남자를 쫓아갔다가 다시 상호가 생각나서 찾아온 걸 봤을 때 은수도 뭔가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조건만 보고 쫓아갔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은 또 다른 갔더니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외모만 보고 좋아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였던 상호를 다시 만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결론에 그래서 상호와 은수가 마지막 장면 이후로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만나면 더 좋은 커플이 돼서 결혼까지 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은수 역시도 상호처럼 성장을 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은수의 첫 번째 결혼, 그러니까 이혼으로 끝난 그 결혼이 어떤 결혼이었는지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거기서 뭐 영화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은수가 그 선글라스 남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을 그 상황을 보자면, 조건이 좋은 남자를 쫓아갔던 거라면, 첫 번째 결혼은 상호처럼 조건은 부족하지만 사랑만으로 했던 결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수의 첫 결혼이 실패했던 이유가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만 선택해서 사랑만으로 결혼했다가 조건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혼했나? 그래서 첫 결혼 상대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나를 좋아해준 사람이었다면 상호 같은 사람이어서 상호가 결혼하자는 말에 결혼하자는 말에 거절을 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은수는 첫 결혼의 실패, 상호와의 이별, 그리고 조건이 좋은 선글라스 남자를 쫓아가봤던 상황에서 거기서 또 배운 게 있었을 거고 결과적으로 조건은 좀 좋지 않아도 상호랑 결혼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잘 살면서 상황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수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이 어떤 결혼이었는지 참 궁금하고 그러니까 새벽이 깊어가니까 좀 약간 행설수설하는데 아싸 마지막이죠. 다 왔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 뭔가 남은 두 사람의 미련 때문에 뭔가 두 사람이 뭔가 그래도 영화 속에서 안 나오지만 결국엔 다시 만나서 잘 만나면 좋은 커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영역이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봄날은 간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 열심히 떠들어 봤고요. 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네, 몽롱한 새벽에 이렇게 많이 떠들면 또 뇌에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더더욱 들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누워서 영화 보면서 밤새는 거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 어쨌든 빨리 끝내야 될 텐데 10월달은 제가 지난달과 다르게 이제 게스트를 다시 많이 모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제가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서 다음 주는 녹음을 할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녹음을 한 번 더 한다면 그 강릉 가면서 제가 KTX에서 바튼 아카데미를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다뤄서 에피소드를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렇고 그렇고요. 다음 주는 확실하지 않고, 지금 저기 1년 전에 나왔던 마이노가 시간이 된다고 해서 혹시나 한번 10월달에 일정 맞춰보고 된다고 하면 마이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마이노는 좀 운동적이고, 감자맘과 소리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로 10월 19일에 녹음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나사님, 파이님이랑 그 넷플릭스 전란, 네, 그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랑 감자맘도 사실은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네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나사님이랑 파이님이랑 녹음한 것도 1월 달인가 이렇던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아휴.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26일에는 이제 저기 뀨님하고 빈둥님이랑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스트 소담님과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게스트화하는 녹음이 많을 예정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긴 합니다. 그렇다는 점, 네, 10월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인스타그램 스레드 많이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팟빵이든 유튜브든 뭐든. 네. 안 듣고 좋아요 눌러주는 게 제일 좋다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이분과의 어떤 컨텐츠죠. 큐레이븐. 네. 좋아요가 4개밖에 없는데 막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재밌습니다. 그래요.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아쉬운 것 같아서 아마 처음 보는 컨텐츠여서 조금 안 눌러보신 것 같은데 꼭 눌러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좋아요, 구독 좀 이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몽롱합니다. 자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